오늘의 사연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분식집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워온 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암 선고와 함께 믿었던 아들의 충격적인 배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냈을까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57세 김영미입니다. 20년 동안 새벽마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며 분주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가게를 혼자 꾸리면서 두 아이를 키워왔는데 작년에는 제 건강마저 무너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어요. 믿었던 아들에게서 상상도 못할 배신까지 겪으며 마음은 더 깊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암과 싸우며 겪었던 아픔과 배신,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분식집을 시작한 건 단지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죠. 요리에 자신도 없었고 장사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떡볶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떡볶이는 고춧가루와 간장을 적절히 배합해 만든 양념장에 비법을 더해요. 양파와 대파에서 나오는 은은한 단맛 덕분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만든 떡볶이를 맛본 동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 떡볶이 간이 딱 좋아. 요즘 이런 떡볶이 찾기 힘든데 자주 와야겠네. 그 말씀이 그렇게 고맙더군요. 그날 이후로 자신감을 얻어 조금씩 메뉴를 늘려갔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어묵 같은 기본 메뉴에서부터 나중에는 수제 돈가스와 잔치국수까지 메뉴판을 채웠죠. 단골 손님 중에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정희 아줌마도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점심시간에 잔치국수를 드시러 오시는 분이셨어요. 제게도 몇 가지 보험을 권유해서 가입하기도 하고 가끔 아이들 주라며 간식거리를 사오기도 하셨지요. 제 분식집은 점점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새벽같이 출근하는 배달기사님들이나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자주 찾아주셨어요. 아침마다 어묵 국물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기다리면 바쁜 공장 직원분들이 잠시 들러 어묵 몇 개를 먹고 가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사장님, 이 국물맛 덕분에 하루가 든든해요. 그 말을 들으면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제가 분식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음식 맛뿐 아니라 사람과의 정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사오는 일부터 반찬용 김치를 직접 담그고 소스를 만드는 일까지 정성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가게 문도 열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도 단골들은 하나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먹으러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겠죠? 힘내세요. 우리 떡볶이 먹으러 다시 올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단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이 가게에서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요. 손님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다시 가게 문을 열었고 그날부터 단골들은 더 자주 찾아오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떠나고 저는 슬픔에 빠질 새도 없이 현실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일,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이제 저 혼자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졸업반인 아들 민철이는 곧 취업을 하겠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될 딸 민정이는 아직 학원비며 학비가 많이 들어갈 때였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분식집을 더 열심히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그러나 가게 임대료에 딸아이 학원비에 갑자기 고장난 냉장고 수리비까지 꼬리를 무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나면서부터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아이들 뒷바라지, 가게 일, 집안일까지 모두 혼자 하다 보니 점점 몸이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다리가 붓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배도 자주 더부룩했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곤 했어요.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애써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예전엔 떡볶이 국물 냄새만 맡아도 맛있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떡볶이 국물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더군요. 음식을 먹어도 속이 가득 찬 듯 답답했고 한 그릇도 다 못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날이 늘었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바빠서 식사를 거른 날이 많긴 했지만 3개월 만에 7kg이 빠지니 걱정이 됐습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죠. 한 단골 손님이 저를 보며 사장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도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려다가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몸이 휘청거렸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그날 아침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외출 메모를 붙여두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면서도 제발 별거 아니길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동네 의원에 도착해 증상을 말하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선 대장 내시경과 복부 초음파로도 이상이 보일 수 없으니 대학병원을 추천한다며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죠. 집으로 돌아와 큰 병원에 예약을 하고 아들 민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딸에게는 전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민철이는 회사 일로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검사, CT 촬영까지 받으려니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전에 마신 약물이 너무 써서 토할 뻔했고 검사 도중에도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검사실을 오가면서 제 몸이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슬퍼지더군요. 모든 검사가 끝난 뒤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만 있으니 불안한 생각만 커졌어요. 밤마다 잠을 설치며 혹시 남편처럼 나도 갑자기 떠나면 아이들은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김영미님, 검사 결과 위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위암 3기로 확인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만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 뒷바라지는 어떻게 할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목소리가 떨려서 도저히 전화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아들 민철과 딸 민정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엄마가 꼭 할 말이 있구나. 오늘은 별일 없으면 집에 일찍 올 수 있겠니? 병원에 다녀왔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들은 일찍 들어오겠다고 답하다군요.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허둥지둥 식사를 마치고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 민정이는 저를 끌어안고 엄마, 걱정 마요. 제가 꼭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며 한참을 울었고 아들 민철이는 처음엔 놀라며 위로하다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난감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걸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암 진단은 제게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아직 아이들이 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에너지를 치료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암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이상 신호를 외면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암이라는 싸움이 그리고 가슴 아픈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암 수술 날짜를 받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들 민철이가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맡을게요. 이제는 제가 엄마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랍고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철이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민철아,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까지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괜찮겠니? 저는 아들의 결심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알기에 망설여졌습니다. 민철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회사는 나중에 다시 다니면 되죠. 그 말에 저는 한편으론 미안하고 또 한편으론 든든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저는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기에 누군가 제 곁에서 함께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민철이는 곧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본격적으로 저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짐을 싸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조용히 옆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전날 밤에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수술대에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같이 병원에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소독약 냄새가 나는 가운을 입혀 주었습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긴장이 몰려와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이동할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꼭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민철이의 목소리가 힘이 되긴 했지만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전신 마취로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철이는 그 긴 시간 동안 병원 대기실에서 수술실 문이 열릴 때마다 마음을 졸였다고 하더군요. 몇 시간 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처음 본 사람은 민철이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대요.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민철이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하려고 입술을 움직였지만 마취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전할 뿐이었어요. 배에는 긴 상처가 남았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회복 중 가장 힘들었던 건 통증과 약물 부작용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지만 민철이는 불평하지 않고 제 옆에 있어 주었고 치료, 일정과 약 먹는 시간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민철이는 제 보험금을 정리하는 일까지 도맡아 해줬습니다. 정희 아줌마의 권유로 가입해둔 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고 병원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민철이를 보면서 든든했습니다. 민철이가 이렇게 헌신적인 아이였구나.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런데 민철이의 행동에서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민철이는 평소와 달리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으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철이의 얼굴에서 결심한 듯한 기색이 보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코인 투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상화폐라고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민철이의 말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TV 뉴스에서 가끔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긴 했지만 그저 젊은 사람들의 유행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래. 그런데 그건 엄청 위험하다고 하지 않니? 뉴스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철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도 있고요. 요즘 주변에서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도 많아요. 정보도 많고요.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민철이가 뭘 해보겠다고 이야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철이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엄마 보험금의 일부를 코인 투자에 써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험금을 투자에 쓰겠다는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돈은 제 암 치료비와 딸 민정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꼭 필요한 자금이었습니다. 민철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돈은 내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 병원비와 민정이 대학 등록금으로 써야 할 돈이잖아.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민철이도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올지도 몰라요. 성공하면 엄마 병원비도 넉넉해지고 우리 가족 재산도 더 늘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철이의 말 속에서 야망이 엿보였고 저를 설득하려는 아들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철아, 내가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엄마 치료가 우선이야.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잖아. 하지만 민철이는 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도박이 아니에요.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저는 뭐든 신중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며칠 뒤 민철이는 본격적으로 코인 투자 준비를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제가 고른 코인이 요즘 상승세라는데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민철이의 말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등록금과 병원비로 고민하는 제 상황에서 코인 투자는 너무도 불안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철이는 더 이상 병원에 저를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병원은 혼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아들의 말이 더욱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홀로 치료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 환자들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금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험금에서 조금만 더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민철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무슨 상황인지 내가 정말 모르겠니? 민철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철이의 표정은 여전히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불안한 마음에 보험금 계좌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미 민철이에게 관리를 맡겼던 터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에 들었습니다. 보험금을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민철이의 말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평소 책임감 강하고 신중한 아이였기에 민철이가 쉽게 말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길에 은행에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좌에서 큰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민철이가? 집으로 달려와 민철이를 불렀습니다. 민철아, 너 혹시 보험금에서 돈 뺐니? 은행에서 알림이 왔어. 민철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금방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민철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도박꾼이랑 뭐가 다르니? 엄마가 병원비 걱정으로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니? 민철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이가 새벽까지 깨어 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한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하고 있더군요. 민철아, 왜 안 자고 있어? 민철이는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면에 보인 숫자들은 적자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철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지금이라도 멈춰. 남은 돈이라도 구해와. 엄마 병원비랑 민정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 번은 새벽에 집으로 들어온 민철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마지막으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 갚을게요. 저는 이미 민철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된 상태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민철아, 또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미 끝났어.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해. 저도 잘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민철이는 그렇게 소리치고 불안한 얼굴로 집을 나갔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비를 낼 차례가 되었고 계좌에 남은 잔액을 확인하다가 결국 민철이가 대부분의 보험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앞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이미 고비를 넘기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치료비와 이제 고3이 된 딸아이 민정이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 두꺼운 봉투를 열어보니 아들의 이름이 적힌 독촉장이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미납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합니다. 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철이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어딘가에 숨어 나타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독촉장을 자세히 살펴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적힌 대출 금액이 생각보다 컸고 기간도 짧았습니다. 평소 아들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대출 내역을 확인해보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싶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이 한 짓이라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철이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3이 된 딸아이 민정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몸을 추스리고 다시 분식집 문을 열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의 지혜로운 의견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김영미님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주변에 이와 비슷한 사연이 있으셨다면 위로가 될 만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대출 내역을 확인해보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입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2부라고 남겨주세요. 더 충격적인 2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